아산 최신 외교 안보 이야기 최강 신범철입니다. 네, 오늘은 박지영 박사님을 특별 게스트를 모시고 같이 북한 핵 문제와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는 2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대 반, 우려 반이 있습니다. 어떤 데서는 스몰 딜, 즉 부분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 어떤 데서는 빅딜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좀 크게 주고 크게 받는 형태. 아니면 또한 최악의 경우는 아주 나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제재를 완화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그러한 얘기를 들어보면 좀 빅딜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전망에 앞서서 이 2차 정상회담에 임하고 있는 미국과 북한은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서로 완전히 다른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폼페이오 장관이 이야기가 많은 비핵화를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죠. 반면에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적은 단계의 비핵화를 하면서 오히려 미국의 많은 상응 조치,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지금 협상 단계에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 합의를 쉽게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사실 아직 구체적인 의제 조율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이 정상회담 앞두고 불안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에 이제 곧 있을 실무 협상을 통해서 그 차이를 얼마나 좁혀 나가는가, 그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지영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검증이 이루어지느냐가 가장 관건일 거고요. 네. 굉장히 얕은 수준의 검증이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북한의 비핵화 단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는 깊은 단계의 검증까지 계획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저희가 지켜봐야 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 핵심은 결국 검증에 있다. 어느 정도 수준의 검증을 할 것인가가 핵심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저도 100% 동의합니다. 이 검증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고, 육자회담도 결국 검증 과정에서 서로 합의가 안 돼서 깨졌는데, 이번 단계에서도 또 검증을 못한다면 사실 육자회담보다 나은 게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검증을 하려면은 과연 어떠한 시설을 검증을 해야 되냐, 이런 신고의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그 신고와 관련돼서 미국과 북한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신고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은 사실 당초에는 이 핵협상을 시작할 때는 북한의 핵리스트를 모두 신고해라. 그리고 그것을 갖다 일괄 검증하고 일괄 폐기한다. 이렇게 일괄 타결 방식을 제안했던 거죠. 그렇지만 북한이 그것을 거절하고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그러니까 자기들의 핵능력 하나하나를 나누어서 협상에서 이렇게 신고하고 검증받고 하겠다고 한 건데, 아무튼 시간이 걸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초 지지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미국도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처음에는 아까 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우리가 알려져 있는 핵시설 이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그런 능력까지도 다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신고를 하는 거를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은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눈 감아 줄 것인가, 이것도 또한 큰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신범철 박사께서 지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처음에는 빅딜, 좀 해서 굉장히 포괄적인 핵 합의를 예상을 했는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걸 보게 되면은 굉장히 부분적 합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북한이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지금 작년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 전에만 하더라도 굉장히 북한이 좀 세게 얘기했어요. 김계관 부상이라든가 최선의 부상들이 굉장히 강력한 얘기도 하고 비판도 제기했는데, 지금 북한은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왜 북한이 지금 조용할까요?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항상 북한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에 중점을 맞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진행되는 협상에 내심 만족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주장했던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비핵화 쪽으로 지금 협상을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 협상이
끝난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의 업적으로 크게 홍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로키를 유지하고 있을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뭐 비건 대표가 그 평양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12개 항목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보게 되면은 상당히 건드릴 수 있는 항목들은 다 건드렸다. 그리고 프로덕티브였다, 생산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볼 적에 좀 희망을 갖게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결국 합의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본격적인 그 합의와 협의와 합의는 이제 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개최될 실무 협상에서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원만한 협의로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렇게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뭐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 네. 이야기를 유추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뭐 12가지 의제에 대해서 논의했다 하는 것은 결국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 12가지 정도는 쉽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하면 풍계리 핵실험장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보유한 영변 핵시설에 플루토늄 시설이 있을 수 있고, 농축우라늄 시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밖에 기타 미공개 농축우라늄 시설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핵물질, 핵무기, 기타 대량 살상 무기, 이러면 벌써 7, 8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미국의 상응 조치도 인도적 지원부터 시작해서 뭐 외교관계 개설을 위한 예비 단계로서의 연락사무소 개설, 그리고 평화체제와 관련해서 종전선언 문제, 그 다음에 제재 해제도 단계적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특정한 경제적 보상을 북한에 주는 수가 있을 것이고, 제재와 관련해서 원유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뭐 북한이 원했던 철도 연결 사업을 갖다가 승인하는 것도 있고, 뭐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그리고 그 밖에 유엔 제재의 단계적 해제 또는 미국의 독자 제재 뭐 면제, 예외 적용, 그리고 나중에 해제 문제, 이렇게 하면 12개는 충분히 채워진다. 따라서 12개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또 비건 대표가 이야기한 생산적인 대화였다. 예. 외교 대화는 모두가 생산적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것을 실패했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되고, 비건 대표가 이야기한 어떤 부분, 아직도 넘어야 될 산들이 많다, 난제가 있다. 그 부분에 우리가 중점을 둬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생각해 볼 적에 비건 대표가 했던 그 말,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결국은 북한 핵을 인정하는 그런 그 프레임을 갖고 시작해 나갈 수밖에 없고, 상당히 오랜 기간 그 상황의 완벽한 해결보다는 일단 관리 쪽에 무게를 두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려면 북한 핵 능력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박지영 박사님께서 보실 적에 북한의 핵 능력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6차 핵실험 전까지만 해도 네. 사실 아직 북한이 제대로 된 핵을 갖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많이들 그 예측을 했었는데, 네. 그 예측을 훌쩍 뛰어넘는 북한의 능력이 결국은 실험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사실 정확하게 네. 북한이 시설을 어디에 가지고 있고 얼만큼의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나 미사일 사거리를 개발을 해 놓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그 평가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검증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그 시설을 직접 들여다 봐야 되는 건데, 북한이 말하고 있는 것, 그리고 국제사회의 평가, 이것들을 얼마나 비교할 수 있는가, 지금 이 그 회담을 통해서 그런 비교할 수 있는 계획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현재 국제사회에서 하고 있는 평가로는 핵 무기 제조는 완성이 되었고, 대량 생산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랑 관련돼서 보게 되면 이제 북한은 예를 들어서 수소폭탄까지 완성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정말 그런가요? 그거는 이제 아무도 모르죠.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데, 그동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 6차 핵실험까지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나 기술이 진전이 되어 왔고, 그다음에 마지막 그 폭발력, 그걸 가지고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 핵실험을 한 이후로는 뭐 다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여러 차례 그 풍계리에서 여진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판단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좀 큰 규모의 폭발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정도의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면 핵무기는 핵무기거든요. 그게 예. 뭐 정말 그 엄청나게 섬 하나를 날려버릴 정도의 그런 위력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북한이. 그래서 그 정도의 안정적으로 폭발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면 그게 뭐 우리로서는 그리고 미국으로서는 충분한 위협이 되는 개발 능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핵무기는 핵무기니까 이것이 뭐 수소폭탄이 됐든 뭐 증폭 우라늄탄이 됐든 하여튼 굉장히 위협을 주는 것이다라고 뭐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과연 그럼 얼마나 갖고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얼마나 갖고 있을까의 문제는 사실 그 핵물질이 어느 정도나 무기화 됐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대략적으로 외부에서 유출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플루토늄의 양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원자로를 가동해서 사용 해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을 해내서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유출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라늄이거든요. 예. 우라늄 농축을 통해서 재료를 공급을 한다고 하면 외부에 알려져 있는 농축 시설이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우라늄탄을 그 북한에서 몇 개나 만들고 있고 몇 개나 갖고 있는 거는 솔직히 정확하게 유추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 전문가들이 유추하기로는 최소 한 20개 정도는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핵물질 제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즉 우라늄 농축이 지속적으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얼마 전에 그 해커 박사는 한 37개에서 한 40개 정도까지 지금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 네. 동의하세요? 최소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라늄 농축 시설이 해커 박사한테 이제 보여줬던, 그렇죠. 보여줬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를 갖고 있으면서 북한이 보여주진 않았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모두 다 이제 그 비핵화 단계에서 폐쇄를 하고 그 이 시설들을 우리가 클로즈 하겠다라고 해도 어딘가에 숨겨놓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그 여분을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것까지 다 참작을 한다고 하면 핵물질 양은 꽤 많지 않을까. 꽤 많을 것이다.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전망치가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게 앞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근데 북한은 도대체 그럼 뭘 원하는 걸까? 한때는 종전선언을 원했다가 요즘은 종전선언 얘기는 좀 약간 줄어들었어요. 대신 이제 경제 제재를 해제해달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북한이 진짜 만약에 이번 미북 회담에서 뭘 원하려고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신 박사님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협상을 이렇게 나가기 전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우잖아요. 예. 모든 협상이 마찬가지라고 본데, 그러면 일단은 자기들의 이익을 맥시멈 최대로 실현하기를 희망할 겁니다. 네. 그다음에 현재 북한은 무엇을 원하느냐? 미국과의 협상에서 핵을 보유하고 미국하고 관계 개선을 해서 제재를 해제받고 경제적으로도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면 북한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이익인 거죠. 예. 그걸 희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2차 정상회담에서는 뭐 그걸 한 번에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도 단계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단계적이고 이 동시적인 접근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건데요. 이번 단계에서는 영변 핵시설에 아마 전체가 아니고 일부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 농축 우라늄 시설은 조금 북한 기준으로는 상당히 나아간 조치라고 볼 거기 때문에 플루토늄 시설 정도의 동결과 플러스 알파 정도를 하고, 미국으로부터 일정 부분 관계 개선이나 종전선언이나 그리고 경제적 보상을 받아낸다, 이런 접근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다음 단계 협상에서 시간을 벌게 되잖아요. 그럼 이러한 시간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북한은 자신들의 핵 보유를 계속해서 더 고착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전략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것처럼 북한이 많은 비핵화 조치를 하고 미국도 많은 보상을 하는 빅딜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빅딜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신 이제 북한이 소위 말하는 스몰 딜로 가고, 그 와중에 북한은 계속적인 핵물질 생산을 함으로써 능력을 갖추고, 그래서 다음 단계 협상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 뭐 그런 속셈이다라고 보여진다. 예,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뭐 지금 아직 협상을 앞두고 뭐 북한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지금까지 취하고 있는 북한의 조치를 보면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스몰딜을 시도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엿보는 그러한 접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범재 박사에게 또 하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제재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혼돈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유엔 제재가 있고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가 있단 말이죠. 그럼 북한이 원하는 것은 유엔 제재 해제 플러스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 해제까지 원하는 거냐. 그러니까 제재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뭐 유예하는 조치가 있고 완화하고 뭐 해제하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미국이 고려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뭐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서 상응 조치를 해줄 경우에는 미국도 그러한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 제재의 틀이 있고 미국의 독자 제재의 틀이 있습니다. 네. 이 유엔 제재의 틀 같은 경우에는 유엔 제재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혼자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원유 공급량을 갖다가 북한에다가 이렇게 늘려주겠다 하면은 지금 현재 원유는 400만 배럴, 정제유는 50만 배럴 이렇게 돼서 북한에 제공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만약에 바꾸겠다 할 경우에는 미국 혼자 해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협의를 거쳐갖고 새로운 제재 조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철도 연결 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예외 조치가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은 유엔 안보리결의 2375호에 그 18항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사회 간접자분으로서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것은 그 사안별로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 건설이라든가 도로 건설이라든가 항만 건설 같은 경우에는요. 그 사안을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미국으로서는 조금 더 이렇게 유용하게 할 수 있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북한하고 합작 사업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훨씬 더 복잡해요. 네. 그러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결의 2375호에 합작 사업은 아예 금지가 돼 있어요. 이 사회간접자본 건설과는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새로운 결의안을 만들어서 그거를 바꾸는 걸 갖다가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복잡하죠. 미국의 독자 제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스스로 갖다 이제 그걸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쉽게 되지만 뭐 특정 조건이 딸려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을 해줄 때 의회하고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고 특히 제재를 갖다가 이제 폐지하는 부분은요 완전히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가 마음대로 진전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미국 독자 제재와 같은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지 행정부가 의회를 설득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 국내 정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의회에서 그 부분 소위 말하는 그 스몰 딜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심한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한 좀 더 큰 딜을 하고 좀 더 확실한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아까도 우리 얘기를 했지만 검증과 신고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북한이 그 신고와 검증을 한다 하게 되면 어떠한 형태로 검증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박지영 박사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조금 아까 이제 영변 핵시설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영변 핵시설은 원자로하고 재처리 시설입니다. 거기서 이제 플루토늄을 추출을 해서 핵무기의 재료로 쓰고 있고요. 아마 뭔가 이제 진전이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북한이 내놓을 것이 원자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게 지난번에도 이제 원자로는 한 번 폐쇄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원자로가 워낙 오래돼서 노후화된 시설이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가동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방식은 우리가 인공위성 사진으로 항상 보듯이 굉장히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외부에서 감시하기가 좋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아주 상징적으로 비핵화 조치로서 이제 그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을 아마 이제 뭐 폐쇄하거나 폐쇄 검증을 받겠다라고 나올 수 있고요. 그 단계에서는 아마 이제 플루토늄 양을 어느 정도나 추출해서 무기를 만들었는지를 정확하게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재처리라는 거는 사용 해결료에서 그걸 이제 화학 처리를 통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해내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남아있는 그런 그 쓰레기라고 할 수 있는 남아있는 그 방사화된 물질의 양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화학 약품들의 양들, 이런 거를 이제 대조를 해서 어느 정도나 플루토늄을 정말 정확하게 추출을 했고, 플루토늄을 사용한 핵무기는 어느 정도나 있고,
그리고 1차에서부터 6차 실험을 거쳐서 플루토늄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으로 검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라늄 관련해서도 당연히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마 이번 그 협상에서는 거기까지 진전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검증의 주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 그 원자력 기구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 지금 미국은 뭐 국제 기구가 가서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사찰관들이 가고 이런 사람들이 좀 가서 검증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영변 원자로 정도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정도면은 IAEA 정도에서 충분히 이제 사찰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원자로 가동해서 얼마만큼의 핵물질을 빼돌렸느냐 뭐 이 정도 사찰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정말 이제 무기화되고 이런 측면에서는 그거는 이제 IAEA의 그 능력을 벗어난다고 보여지고요. 조금 더 진전된 사찰을 이제 하게 된다면 더 많은 미국 측에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참여를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검증관 아니면 사찰관을 북한이 수용할까요? 그럼 뭐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검증관을 북한에서 할까 하는 의문보다는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끼워줄까 하는 의문이 저는 더 큽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그 핵무기에 관한 접근은 핵국가만 가능하다 이런 이제 그 국제 관례가 있잖아요. 따라서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한국의 사찰관, 뭐 검증관이 만약에 포함된다 할지라도 이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보죠.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좀 전반적인 상황을 비교해 볼 때 신범철 박사 뭐 틀릴 수 있습니다만은 미북 정상회담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 모든 국민의 바람이죠. 항상 이렇게 방송에 나가거나 기고를 할 때 이렇게 문제점을 제시하다 보니까 가끔 비난을 받아요. 너 잘못되길 바라는 거 아니냐. 사실 저도 이번에 정말 좋은 대화가 이루어져서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고 북한도 경제 개선의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잠깐. 그런 전제하에서 여기에 오늘 얘기하는 이 모든 우리 세 사람 다 정말 제대로 된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비핵화의 진정한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다시 한번 이 토론을 진행한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나타난 징후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스티브 비건의 여러 가지 말들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아직 북한이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놓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 박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변 핵시설이라도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 시설을 다 함께 공개해서 같이 신고를 하고 같이 검증을 받고 그 검증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료 채취를 포함한 완전한 검증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폐기한다. 이런 카드를 아직은 꺼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카드를 꺼냈다면 미국에서 상당히 좋은 진전이 있다. 이런 반응이 나왔을 것이고 미국이 어떠한 보상을 할 것인가 대해서도 경제 제재 일부 완화 가치도 포함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앞으로 이제 넘어가야 될 고비가 있고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기 전에는 경제 제재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내놓은 카드가 아직은 높은 수준의 비핵화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몰 딜로 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나쁜 거래로 갈 수 있다는 게 더 우려돼요. 그건 그렇죠. 뭐냐? 네. 북한의 목적은 결국 자신들의 핵을 보유하면서도 미국하고의 관계 개선을 하고 제재도 해제받겠다 하는 카드인데 북한이 히든 카드로서 쓸 수 있는 게 ICBM인 거죠. 이것은 사실 실무자 간의 협상을 통해서는 이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미국도 동맹국의 우려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선에선 타결되지 않은데 정상회담 그 장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줄 정치적 선불로서 ICBM 카드를 꺼내고 이로써 미국 본토의 안전이 회복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니까 잠깐 거기서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어요. 더 이상 ICBM 테스트 없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북한이 추가적으로 ICBM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파기를 하겠죠. 파기.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북한에 있는 모든 ICBM을 미국 전문가의 참관하에서 폭발시키는 거죠. 그런 방식이 있고 그것을 갖다가 뭐 미국으로 선적해서 보낼 수도 있고 또는 중국으로 선적해서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런 기술이 노출되는 것을 싫어할 거기 때문에 자기가 파기하려고 할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파기를 한다는 카드를 트럼프 대통령에 주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엄청난 외교적 성공이다 이렇게 선전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카드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ICBM을 자체적으로 파기하고 거기에 참관단을 불러서 자 파기했다. 더 이상 위협은 없다. 이 정도 일종의 쇼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지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받아내면 북한 경제는 이제 안정되고 조금 더 발전의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다음 단계 그 정도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이 북한한테는 중요한 건가요? 사실은 액수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네. 뭐 1억 불, 한 1, 2억 불 하면 합해서 뭐 2, 3억 불 정도의 규모가 될 건데 네. 그런데 그거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한국만 예외적으로 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 제재 결의안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결의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중국인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국도 자신들의 기업들이 북한하고 유사한 거래를 하는 것을 단속만 안 하면 되거든요. 중국과 같은 경우는. 완화시켜달라. 그렇죠.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완전히 제재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과의 합작 사업에 구멍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높은 수준의 경제 제재를 완화했다고 보는 건데 이게 이렇게 되면 북한 경제에 숨통이 뜨이기 때문에 다음 단계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영변만 어떻게 대충 마무리했으면 농축우라늄 시설이 더 중요한데 심지어 뭐 영변에 있는 농축우라늄도 포기하지 않고 ICBM 거래로 하면 뭐 다음 단계의 비핵화 조치를 하는데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 카드를 상실한 거기 때문에 비핵화를 진전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쪽으로 가고 한편으로 미국 본토 위협은 해소됐을지 모르지만 한국에 대한 위협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선 좋은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워낙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많고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중에 어느 하나만 폐기한다고 해도 굉장히 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게 너무나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만 갖고 굉장히 빅딜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고 그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네. 포인트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북한이 갖고 있는 것이 ICBM이 제대로 지금 작동하는지 작동 안 하는지 모르는 거고 그런데 사실 이 중거리 미사일이라든가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 완성 단계가 있고 지금 사실 보게 되면 양산 단계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로서는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하에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정부는 좀 약간 제재 완화를 갖다 굉장히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우리 정부의 뜻을 폄훼할 의도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 접근 방법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신뢰 구축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근거를 따져보면은 사실은 특별히 근거가 없이 김정은 위원장의 말이라든가 뭐 북한의 일반적인 표현 그 정도인데 과거의 북한의 행보라든가 북한이 지금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보면은 그런 전제하에서 신뢰 구축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한다는 그런 가정은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현실적이지 않을 경우 자칫하면 이러한 협상의 진전이 우리의 안보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결국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사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또 그 회담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순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으로서는 어떠한 지금 입장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한미 공조에 기반해서 네.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고요. 네. 거기에 동시에 이제 이번 건에 있어서는 철저한 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겠죠. 박재영 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검증 없는 비핵화 합의는 안고 없는 찐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검증이 포함된 합의여야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점을 특별히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지금 한국은 좀 더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루도록 미국을 계속 설득을 해야 그렇죠. 되고 예. 좀 어떻게 뭐 설득이라기보다는 뭐 지금 우리의 입장을 좀 더 얘기를 해야겠죠. 정부가 좀 그런 입장을 잘 발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뒤에서 어떤 협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이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좀 더 강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사실 보게 되면 그와 연관된 것이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도 나름대로의 비핵화의 개념과 어떤 그 조건, 이 절차, 여기에 대해서 좀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비핵화 로드맵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전체적인 설계도 없이 그때 즉흥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협상만 한다면은 이 비핵화가 예측 가능하게 종료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미국에도 요구하고 북한에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 재미있게 제가 하나 질문 던지고 싶은 것은 높은 수준의 합의, 소위 말하는 좋은 거래, 빅딜 되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부분적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비핵화의 로드맵은 있어. 그러면 수용하실 수 있어요? 뭐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 로드맵에 합의가 돼 있으면 로드맵은 반드시 비핵화의 조건과 시간표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네. 시간표가 붙어 있지 않으면은 이게 시간 지연되면서 뭐 우리 과거에도 됐으니까. 로드맵 많이 만들어 봤잖아요. 예. 9.19 합의 때도 만들었었고 뭐 제네바 합의 때도 만들었지만 시간표가 없었어요. 그때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하기에 제네바 합의 때는 뭐 경수로 원자로의 핵심 부품이 들어갈 때 뭐 사찰을 받겠다 그렇죠. 뭐 이런 식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이제 이 박정 박사께서는 그럼 이 시간표는 어느 정도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비건 대표도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1차 북미회담하고 지금까지 또 중간에 이제 북한이 거의 버티면서 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다음에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해서 지금 2차를 또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트럼프의 그 설명은 다르지만 그래서 오래 걸릴 거라는 건 뭐 당연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게 얼마나 걸릴 거냐 글쎄요. 누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다만 북한이 해야 하는 비핵화 조치가 100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하나도 안 일어나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어쨌든 일어나는 게 우리한테는 뭐 좋은 일이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1부터 시작해서 100까지를 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 북한은 1부터 시작해서 자 10까지만 내주고 나는 다시 문을 닫는다. 이런 전략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중간중간 체크를 하고 그런 전략을 짜고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그렇게 해서 합니다. 아까 이제 신범철 박사의 말과 같이 합치게 되면 그래서 경제 제재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그 동력을 확보하기 그렇죠. 위해서라도 경제 제재를 다 완화하면 안 되고 부분적으로 뭐 유예를 한다던가 완화를 하고 궁극적에 가서 이제 그 해제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미북 관계 같은 경우도 단계적으로 진전을 시켜 나가야 된다. 근데 좀 걱정스러운 것은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도 할 수 있고 평화 뭐 조약도 맺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종전선언은 이번에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네. 종전선언을 미국도 그 문제점을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서나 또는 합의문에서 주한미군이나 유엔군 사령부와는 관련 없는 정치적 선언이다. 이 부분은 미국이 확인할 거라고 생각해요. 뭐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몇몇 그 고위 관료들이 그렇게 얘기한 예.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종전선언이라면은 뭐 대화를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커다란 문제를 가져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종전선언 정도는 소위 말해서 정치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수용을 해주고 북한한테는 선물로서 제시하고 그렇죠. 비핵화 조치의 비핵화 조치 상응 조치로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평화협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화협정은 지금 단계에서는 논의할 게 아니죠. 총 평화협정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비핵화가 종료된 이후를 상정하면서 말씀하셨거든요. 네. 협상이야 뭐 이제 다음 단계부터 개시가 될 수 있겠지만 평화협정의 최종 서명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완료되는 것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질문을 더 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만약에 미북 정상회담이 잘 됐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하는 건가요? 당연히 하겠죠. 원래 작년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아마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제재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는 서울에 가봤자 되면 정상회담 성과 사업을 얻어낼 수가 없는 거죠. 네. 경제적 선물이라든가 그 부분이 이제 이번 북미 회담에서 일정 부분 풀리게 되면 그럼 당연히 서울 답방해서 평화의 메시지도 나름 전하고 경제적 실리도 취하는 그런 행보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할 때 우리도 굉장히 내부적으로 이 찬 반론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평화로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비핵화의 길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은 또 과거 문제는 따지긴 따지지만은 또 어느 정도 우리가
기회로서 활용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사실 27일 날, 28일 지난번 싱가포르 그 정상회담은 하루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1박 2일 한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뭔가 이렇게 개인적인 친분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걸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행사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있겠죠. 그때도 뭐 그 산토사 섬의 그 호텔을 산책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하노이는 호수가 유명합니다. 예. 그래서 호숫가 산책이라든가 예. 뭐 그런 것을 하면서 서로 친교 활동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담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근데 그렇게 보여주는 것보다 예. 실질적인 논의와 합의문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게 생각합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정상회담은 상징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주는 것으로서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은 정말 비핵화에 의미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 또는 어떤 게 가장 바람직한 것은 뭐 빅딜 플러스 로드맵 아니면 최소한 스몰딜 플러스 로드맵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아마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것의 핵심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 가장 역시 핵심적인 것은 북한이 신고와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말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아산 최신 외교안보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